자,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에 총 8번에 걸쳐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봤는데, 글쎄, 처음 만나는 정신분석학이었는데, 정신분석학을 좀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분석이라는 게 이제 임상에서 출발했지만, 인간의 무의식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욕망이나 행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되는 곳이 없죠. 뭐 인간의 학문활동, 뭐 예술,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내재한 여러 가지 뭐 집단적인 심리, 집단심리학, 이런 것도 이제 다 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서 특히 인간의 사회적인 행동들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심리학인데,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심리학하고 정신분석은 이제 접근 방법이나 목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정신분석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락강 같은 경우 정신분석은 진리 개념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 진리는 이제 종교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철학도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 자체가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사실은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유독 그럼 정신분석만 특권적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을 이제 정신분석은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은 철학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죠. 근데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the truth, 혹은 이제 진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현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욕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욕망의 진리는 내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그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임상의 이 현장에서 분석가와 나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한 것들이지, 그 바깥에서 어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법칙성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결국 이렇게 보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진리는 지극히 내면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개인의 어떤 고요한 어떤 내면성에만 집착하는, 예를 들어 선가치, 종교의 선불교 가치, 그런 걸 또 침잠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 문명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정신분석의 진리가 아닌가.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신경증에 걸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진리에 가깝죠. 신경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아니라 네가 곧 신경증 환자다. 그리고 신경증이 곧 우리가 사는 모습일 수 있다. 이게 더 진리에 이제 가까운 거고, 이건 계량화되거나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진리랑은 이제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락강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을 이제 우연성의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간의 학문은 우연성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갈 때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그곳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동기를 찾아나가는 게 정신분석의 진리 개념에 훨씬 가까운 거지, 내가 그 길로 가는데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른가, 내비게이션처럼 뭐 추천할 만한 길, 가장 빠른 길, 이런 게 진리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사는 모습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 있는가를 가장 많이 탐구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프로이드가 말기에 고민했던 게 바로 이제 문명이라는 조건을 굉장히 고민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문명인이고, 그 문명인으로서 많은 편리와 유익함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치러야 될 대가도 많죠.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상호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신적 그 여러 가지 장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 자체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그럼 이제 문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죠. 뭐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나 문화사가들은 뭐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명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삶의 조건으로서 문명을 성찰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원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냐 했을 때, 만약에 불이 있었다, 불의 발견으로부터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추구에 들어가면 어떤 인간사의 일반화된 모습은 보여줄지 모르지만,
왜 도대체 인간이 유독 동물 중에서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나갔고, 그 불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변화를 주었고, 이런 것들은 그런 식의 그 인류학적인 차원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이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의 내면적인 삶들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문명으로 보게 되는데, 그 문명은 뭐 불의 발견이라든지 도구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 계기를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사용하거나 뭐 직립보행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동물적 영역이 아닌 인간화된 영역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본능에 대한 태도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 본능을 억제하려고 할 때부터 사실은 문명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그 요소들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대상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욕구가 있는데 이걸 좀 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고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인간의 출발점이죠. 근데 이 출발점은 동시에 그 어느 순간을 넘어서는 것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즉 동물적 단계에서 인간적 단계로 갑자기 비약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해지는데, 프로이드는 이제 그 계기를 인간이 인간화되는 과정, 즉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럼 여기서 오이디푸스를 뭐 어떤 인류학적인 맥락에서 인류의 신화처럼 바라봐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집단적 신화로서 오이디푸스는 없는 거죠. 프로이드가 이제 그 토템과 타부에서 그 원시 아버지, 원시 종족의 신화를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심리적 가설로서 신화지 실증적으로 그런 부족이 있었고 뭐 어느 날 진짜 아버지를 죽여서 아버지를 먹었고 뭐 이런 실증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거든요. 즉 인간이 인간으로 되는 순간, 자신의 본능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 본능은 원래 자연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억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찰할 때 이미 이제 문명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조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은 이미 자연에서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연이 있고 문명이 있고, 마치 우리가 자연에서 어느 순간에 벗어나서 문명으로 이렇게 도달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범주화시키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인지 문명인으로 우리가 살면서 거꾸로 이 문명 이전에 자연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들이죠. 즉 이 자연은 문명과 대립되는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반대적 의미로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원래 시초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논리적인 개념이지, 양자의 개념화된 범주적인 대립이 아니란 말이죠. 이랬을 때 그 문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후반사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사후성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억압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회 이전에 자연스러운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기원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이냐 자연이냐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인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그 반대적 의미로 자연을 생각하는 거죠.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낭만적 의미로, 마치 자연 시대에는 루소가 얘기했듯이 평화로웠고 모두가 공존했고 다 같이 행복했는데 뭐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불행해졌고,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명인이기 때문에 자연을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고, 순수한 의미의 문명과 상관없는 자연이란 건 우리한테는 존재하지가 않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인간 속에서 바라보는 자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종의 실낙원이지 원래 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우리가 낙원을 그리워한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계기는 철저히 심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걸 대가로 해서 문명이란 걸 구성했는데, 이 계기가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죠. 사회화된 오이디푸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원시 부족의 신화를 얘기한 거지, 실증적으로 원시 부족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뭐 그런 아버지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뭐 토템을 갖다 살해하고 먹는 공의제를 치른다든지 이런 의미로 바라본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뭐 도구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불도 나오게 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얘기한 진리나 정신분석에서 얘기한 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적인 차원입니다. 심리적인 차원.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문명 속에 사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불안이라든지 정신적 장애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거꾸로 문명 이전의 사회는 오히려 좀 평화로웠을 것 같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을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은 자연이냐 문명이냐 이분법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문명인이었다 처음부터. 그리고 문명인으로서 이제 거꾸로 문명이 대립되는 의미로 자연을 생각하는데 그 주요한 근거는 우리가 문명 속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 이 고통은 되게 구조적인 겁니다. 즉 벗어던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아까 진리 말씀드렸지만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료라는 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죠. 근다고 어느 정도의 오염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에 완전한 무균적인 상태를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문명 속에서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란 것도 우리의 구조적인 조건으로서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대상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인류를 이룩한 두 가지 원천을 그 에로스와 아난케라고 봐요. 아난케. 여기서 아난케라는 게 중요한데 숙명이란 뜻이거든요. 숙명. 그럼 왜 하필 숙명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문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감내한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된다는 것들이죠. 마치 우리가 자연이냐 문명이냐 양자택일 속에서 문명을 선택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자신의 삶의 조건을 반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문명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아난케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건 인간의 고유한 조건이 되는 거죠. 숙명이라는 것. 문명 속의 불만이나 환상의 미래나 이런 프로이드의 책들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마치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론자들처럼 어느 순간에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도가 나오고 이러면서 인간이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인간이라는 조건이 먼저 부과되고 거기서 상대적 의미로 이제 문명을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개인의 비유로 들어보면 딱 맞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체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가 말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거꾸로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를 반추해서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프로이드가 네 번째 환상, 그래서 자궁 속 환상을 얘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자궁 속의 일들은 기억날 수도 없고 마치 플라톤이 얘기한 상기설처럼 막 정신을 집중해서 직관을 하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난케를 안고 사는 인간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만과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래서 에로스는 에로티즘의 이제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고유한 저이죠.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이드가 강조하는 맥락이 보이죠. 왜 성을 그렇게 강조하냐? 인간의 모든 출발점에는 에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탄생 신화를 보면은 최초에 이제 가이아가 있고 우라노스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늘의 신, 대지의 신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화에서 재미난 게 태초부터 에로스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는 이렇게 만물을 통합해주는 힘입니다. 통합해주는 힘. 이 통합해주는 힘이 있으니까 개인이 있는 거고 우리 유기체도 보면은 세포들이 통합을 하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신진대사를 해서 개인을 개인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죠. 마찬가지로 사회는 이 각각의 개인들이 유기체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분업을 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통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에로스를 떠난 인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고 살고자 하는 욕망에는 나의 그 에로스적인 의지를 계속해서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나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 심리적인 계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 심리적인 계기를 받아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인간이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이걸 락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상징계로 들어가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보면 락강의 얘기는 되게 프로이드가 고민했던 걸 아주 도식적으로 딱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막연하게 아난케와 에로스가 있었다. 그런데 락강은
모든 것은 말로부터 시작됐다. 말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의 삶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말 때문에 무언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사후적인 작용이라는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프로이드가 얘기한 맥락들을 전후좌우로 커다랗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때 가능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프로이드가 문명 속의 불만을 통해서 왜 우리는 신경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신경증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야 되고 신경증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신분석은 뭐 심리학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잃어버린 기원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정신분석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독창적인 관점일 수가 있죠. 그리고 왜 고통을 당하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무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반증하는 거죠. 우리가 억압돼 있다는 것은 무의식이 있다는 거고, 무의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신병자들은 억압도 없고 무의식도 없으니까 고통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의미의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는 억압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억압 때문에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신분석으로 모든 걸 해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전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회복될 수도 없고, 회복하자는 것들 자체가 이제 정신병적인 사고란 말이죠. 정신병과 신경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현실 검증이 있어요. 현실 검증.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신경증은 현실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을 합니다. 상상에 빠져 있다가 백일몽에 빠져 있다 꿈을 꾸다가 이것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계기를 인정을 하고 자아가 주도권을 언제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정신병자들은 신경증과 달리 현실을 바꿔버려요. 뭘로? 자신의 망상으로.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 이건 모든 게 다 구원할 세계가 다 되는 거고, 슈레버처럼 슈레버의 신경증을 보면 신의 부인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의 부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신이 새로운 종족을 이제 건설하려고 슈레버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슈레버가 신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변해야 돼요, 여자로. 여기까지는 이제 신경증과 비슷할 수 있어요. 신경증 환자도 이제 여자가 되는 망상을 꿈꿀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환상이라는 걸 압니다. 즉, 환상과 나와 거리 유지를 언제나 하고 있어요, 신경증자는. 근데 정신병자들은 그게 아니라 환상과 나와의 거리가 없어지면서 환상이 곧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그게 망상이 되는 거고, 망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가 신의 부인이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슈레버는 그게 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막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걸 경험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실 검증에서 그 커다란 차이죠. 여기서 이제 문명의 출발점을 어떤 기원적인, 시간적인 기원의 의미나 발달론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 심리적 계기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언제나 사후적이에요, 사후적. 문명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세계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최초로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겠죠. 즉, 직립보행을 하니까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되면서 이제 직립보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직립보행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성의 주기에서 탈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생식 주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발정기가 일어나야 뭐 성관계를 갖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성적인 것을 자유롭게 발산하는 시기였는데, 직립보행을 하면 이제 생식기가 드러나죠. 즉, 후각이나 어떤 촉각적인 차원보다 이제 시각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즉,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적인 대상들을 음미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러면서 성의 자연적 주기에서 이제 탈피하게 되죠. 성의 자연적 주기를 탈피하면서 이제 짝짓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발정이 났을 때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서 암컷은 수컷을, 수컷은 암컷을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윈적인 성선택 이론이 들어가겠죠. 뭐 가장 강한 자, 혹은 가장 아름다운 자. 미인을 선호하는 심리는 뭐냐면 미인이 진화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종이라는 그 무의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피부가 하얗다 그러는 것은 병이 없다는 얘기랑 이제 똑같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S라인 하는데 S라인도 이제 그 아이를 낳기 좋은 조건이다라는 의미고, 키가 크다는 것은 먹을 것을 잘 구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모든 게 이제 다 그런 생존과 연관이 되는데, 이제 짝짓기가 직립보행에서 가능해지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차원이 여기에 이제 개입되는 거죠. 동물처럼 그냥 발전기를 쫓아서 발전기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짝짓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군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가 두 번째 신화를
도입을 하죠. 즉 형제 간의 공동체가 만드는 첫 번째 공동체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무조건 전능한 아버지가 다 지배를 하니까 모든 여자를 아버지가 소유하고 모든 걸 다 금지하고 폭군 아버지죠. 근데 잘 보세요. 폭군 아버지가 있고 나서 형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형제 공동체가 폭군 아버지를 죽이면서 그 아버지가 폭군화되는 겁니다. 즉 형제 공동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이제 형제 공동체끼리 우애를 맺죠. 왜냐하면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서로 죽이지 말자. 그 아버지가 금했던 그 여자, 부족의 여자를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교류가 시작되면서 원시군족이 시작되고 이제 부족이 형성되고 이제 부족이 이제 그 토템에 의해서 구별이 되겠죠. 뭐 우리 당군 신화처럼 곰의 부족, 호랑이 부족. 그래서 뭐 환웅과 이렇게 결합돼서 또 새로운 종족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분업이 일어나고 하면서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데 사회적인 조직. 소셜. 이 사회적인 것에 사는 인간이 이제 필연적으로 겪는 게 바로 이제 고통입니다. 고통. 신경증. 왜 고통이 이제 신경증으로 되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뭐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인의 정신장애를 보더라도 신경증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뭐 화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지나친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조건을 유지하는 징표가 일종의 신경증이라는 거죠. 신경증이 이제 억압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신경증적인 갈등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라든지 뭐 아니면 정치라든지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시대를 열어나가죠. 그래서 이런 모든의 일련의 과정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원을 따지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원. 이게 이제 정신분석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눠드린 걸 보면 사회 형성까지 그렇게 나오고 결국은 문명이 이제 최초로 문명이라는 것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넓혀나갈 때 금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금지는 본능에 대한 억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본능의 출발점에는 이제 성적인 게 있고. 왜 성적인 것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로스적인 차원이 가장 인간의 출발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출발점이 된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여전히 에로스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미하고도 통하는 거죠. 즉 인간의 모든 사랑은 그 본성상 에로스적인 거다. 근데 그 에로스의 출발점은 뭐냐? 이타성이 아니에요. 에로스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기의. 즉 모든 사랑의 그 출발점에는 에로스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는 거고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 바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그 출발점 속에 놓여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나중에 이제 1910년부터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신병과 관련해서 이 나르시시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런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게 이제 슬픔과 그 우울증, 그 짧은 논문에서 이제 그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경증이 이제 두 가지 요소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그랬죠. 히스테리와 정신적 장애를 다루는 임상에서 정신분석은 구조적 관점을 끝까지 견지하는데 구조적 관점은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구조에서 모든 증상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정신의학적 관점은 증상적 관점이죠. 증상으로부터 이제 그걸 유형화시켜서 뭐 이상 성격, 그 다음에 뭐 무슨 정의 장애, 그 다음에 무슨 일탈 행동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주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만들었다는 걸 전제하죠. 즉 자신의 위치를 만들지 못하면 그건 정신병이에요. 즉 현실과 나와의 거리두기를 성공한 것이 이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과 나와의 거리두기를 성공하지 못해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만들지 못한 건 정신병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의학적 모델로 보면은 정신병은 이런 식으로죠. 주체와 타자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 게 정신병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설명할 때 그때 1단계가 이런 단계라고 그랬죠. 이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체가 숨을 쉴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공간을 찾지 못하는 이런 단계고, 여기 이렇게 분리를 해야죠. 분리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이렇게 거세를 통해서 상상적 남근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자의 공간이 있고 주체의 공간이 있고,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이제 내가 타자와 주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부분이 됩니다. 잃어버리는 부분. 즉 타자와 나와의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이걸 이제 라칸은 나중에 이제 오브제아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브제아는 일종의 징표입니다. 징표. 주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징표가 되고, 잃어버린 징표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걸 통해서 자신을 이제 역동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징표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히스테리와 강박증이 약간 전략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A의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같은 경우는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A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히스테리는 계속 묻죠. 왜냐하면 그 당신이 원하는 게 바로 나의 욕망의 답이니까, 내 욕망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욕망을 물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욕망은 인정으로부터 오거든요.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이 가방이 루이비통인지 그냥 남대문표인지 이걸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의 가치가 이렇게 돋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고유한 욕망이 나오는 거죠.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죠. 먹느냐, 입느냐 이런 그 자신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대상을 보는 거지. 인간처럼 이걸 이렇게 상표화해가지고 모델처럼 만들어서 이거는 좋은 모델, 이건 나쁜 모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타자의 인격을 물어보는데, 결과적으로 신경증의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돼요. 분열된 주체가 오브제 R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이 구도, 이 관계라는 것들이 이제 신경증의 고유한 구조인데, 여기서 전략이 A를 타자의 욕망을 더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보면 히스테리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알아나가는 것. 그래서 히스테리의 주요한 전략은 뭐냐면 타자의 욕망이 굉장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환자에게 상징적인 대상은 뭐냐면 젖가슴이에요, 젖가슴. 즉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히스테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고, 타자의 욕망이라는 그 줄거리를 잡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 이제 젖가슴이 주요한 대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젖가슴을 대상으로 하는 구순충동이 주요한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자와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주체겠지만 다음으로 성입니다. 성. 내가 여자냐 남자냐. 그래서 히스테리는 늘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물어보는 위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여자나 남자나가 아니라 나의 성적인 포지션이 과연 여성적인 거냐 남성적인 거냐. 그래서 도라가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되죠. 꿈에서 자꾸 기차역을 보고 기차역까지 어떻게 가면 되냐 물어보고 2시간 반만 더 가면 된다. 그러다 또 숲으로 들어가고. 이건 도라가 자신의 성을 탐구하는 과정이거든요. 도라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우리 욕망을 몰라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타자한테. 도대체 내가 역까지 어떻게 가면 되느냐? 마치 늑대인간처럼. 나는 남자인데 혹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묻죠. 혹은 남성. 이것만 보더라도 정신분석은 실제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